여러분 안녕하십니까? 8월 5일 월요일 아침 출발 딜사이트 시작합니다. 박명석입니다. 새로운 한 주가 밝았고요. 다시 한번 아침이 밝았지만 개장이 두렵고요. 주식시장 보기가 싫어지는 그런 시장이 계속 지속되고 있습니다. 지난주 금요일에도 뉴욕 증시 추가로 급락세가 이어지면서 정말 시계 제로의 상황, 이 급락이 도대체 언제 어디서 끝날 것인가 예측하기도 어려운 국면으로 계속 들어가고 있는데요. 그래도 그렇다고 해서 스마트폰 던지고 주식시장 안 보고 있는다고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 안에 들어가서 진짜 문제가 어디서 벌어지고 있고 그 문제를 우리가 어느 정도로 인식해야 되는지 브리핑 뉴욕을 통해서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뉴욕 증시 마감 상황부터 보시죠. 대부분 보시는 것처럼 푸른색의 일색입니다. 다우지수 1.5%, 나스닥 지수 2.4%, 그리고 S&P 500 지수 1.8% 급락이 나왔습니다. 지난주 금요일에 지금은 사실 저가 매수보다는 일단은 리스크 관리에 조금 더 신경 써야 될 때라고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이 정도로 추가로 흘러내릴 줄은 상상을 못했는데요. 여전히 지금도 저가 매수보다는 조금 더 리스크 관리에 신경을 써야 되는 구간이 아닌가 싶고요. 인텔이 무려 26% 폭락했습니다. 50년 만에 최악의 날이었다고 하더라고요. 인텔의 실적은 말씀드리지 않아도 너무 좀 처참해서 제가 좀 언급하기가 좀 어렵고요. 주가도 정말 지지선 없는 구간까지 내려가 버렸습니다. 이 때문에 아마존 실적을 같이 발표했던 기업들이 일제히 좀 무너지는 모습들이 있었고요. 엔비디아가 1%대 하락으로 그나마 선방했다고 봐야겠죠. 그리고 애플 같은 경우에는 빨간불을 켜냈는데 이것도 사실은 애플의 실적 발표에 대해서 소위 말해서 속칭 깔 게 없었거든요. 정말 나무랄 데가 없었던 그런 실적이기 때문에 숫자가 다 예상치 이상으로 나왔기 때문에 원래 같았으면 이것보다도 훨씬 좋은 주가가 나왔어야 되는데 지금은 약간 좀 검열을 받는 그런 느낌이에요. 너 잘못한 거 있어 없어 이렇게 돼서 없으면은 그냥 이 정도로 통과시켜주고 있으면은 거의 저 정도로 이렇게 무너뜨려 버리는 그런 시장의 분위기가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지금은 녹록치 않은 그런 시장, 낙관적으로 볼만한 그런 지표들이 조금 나오지 않고 있는 그런 시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체크포인트 하나씩 조금 더 엄밀하게 살펴봐야겠죠. 자, 첫 번째 체크포인트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장의 분위기를 가장 좀 흐리게 만들었던 재료 역시나 지난달의 고용 지표였습니다. 18만 건을 예상했는데 11만 건이 나와버렸어요. 와, 이 정도면은 7만 건이 미달했으면 이거는 정말 심각하게 받아들일 만한 그런 숫자가 나온 것도 맞는 것 같고요. 지금 실업률이 4.3%까지 급등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3.5에서 4 사이를 최근에 계속 유지를 했었는데 이게 4%를 넘어간 시점부터 약간 우리가 좀 걱정을 하기는 했죠. 그런데 4.3%까지 좀 빠르게 올라오면서 그 샵룰이라는 또 우리가 또 공부해야 하는 그 내용이 하나 등장을 했습니다. 최근에 한번 언급을 드린 적이 있기는 했었는데 샵룰이라고 아마 많은 분들이 그 경제 뉴스라든지 많이 보셨을 거예요. 샴이라는 사람이 만들었고요. 최근 3개월 동안의 실업률, 3개월 동안의 실업률이 4% 이상으로 급등했잖아요. 이게 지난 12개월 동안의 평균을 낸 것보다 0.5% 이상 높아지면 샵룰에 걸린다라고 하는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여기가 0.5%거든요. 그 이상 급등을 해버렸고요. 이 회색 음영이 들어가 있는 게 0.5%를 넘었던 구간인데 그때는 항상 매번 경기 침체가 왔다라고 해서 이번에도 결국에는 경기 침체가 올 것이다라고 시장이 추측을 하는 계기가 됐죠. 다음 장 넘겨주시면요. 그래서 경기 침체의 지표 금리에서 첫 번째로 나타났습니다. 지난주 금요일에 여기까지 4% 하회하는 것까지 보면서 와, 금리가 이렇게도 급락을 하는구나 라고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금요일에
밤에 그러니까 주말에 추가로 이만큼 더 빠졌습니다. 결국 3.7%, 3.8%를 하회하는 그런 그림까지 만들어졌고요.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치가 이와 관련해서 그대로 급등을 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이제 9월에 동결은 없어졌어요. 동결 칸은 지워졌고 25bp 베이비 스텝을 해야 된다는 게 78%, 빅 스텝을 해야 된다는 게 22%까지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9월에 25bp 베이비 스텝을 한다고 하더라도 11월에 한 번 더, 그리고 12월에 한 번 더 해서 올해는 최소 3번의 금리 인하는 필요하다라는 지점까지 와버렸는데 그게 문제입니다. 필요하다라고 생각되어지는 게 보시는 것처럼 금리 인하를 이제 악재로 만들어 버렸어요. 지금까지는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 지금 경기가 서서히 둔화되고 있기 때문에 이 경기가 침체로 가지 않기 위해서 연준이 금리 인하를 해줄 거야. 그러면 시장도 살아나고 경기도 탄탄하게 유지가 될 거야 였는데 이미 경기가 침체로 들어와 버렸네. 그러면 이거 금리 인하를 지금 빨리 해야 되는데 늦은 거 아니야? 그러면 지금 다음 달에 50bp를 해야 되는 거 아니야? 급하게 내려야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되면 완전히 그 뉘앙스랑 패러다임이 달라지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치, 금리가 저렇게 쭉쭉 내려오는 것, 이 모든 것들이 악재가 돼버린 상황이고요. 다음 장 넘겨주시면요. 그럼 이 금리가 어디까지 멈출 것이냐, 이게 굉장히 중요해 보이는데 월봉상으로 보면 다행히도 꽤나 강한 지지선이 있는 곳까지 내려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지지선 3.79%의 지지선은 뭐 박스를 그려본다면 3.5%까지 떨어질 수는 있겠죠. 그렇지만 이 안에서는 어느 정도 박스권의 그런 흐름을 보여줄 것으로 다행히도 좀 기대를 하고 있고요. 정말 이게 지금 경기 침체라고 할 수 있느냐? 물론 샵룰이 웬만하면 맞았다고 하지만 실업률이 잠깐 단기적으로 급등했다고 해서 정말로 이게 계속 문제가 될 것이냐? 7월에는 뭐 그런 것도 있었대요. 미국의 뭐 토네이도 같은 것들도 오고 막 기상 상황이 너무 안 좋아서 일을 할 수 없었다라고 대답한 응답도 굉장히 높았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일시적인 현상일 수 있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착안을 해서 애틀랜타 GDP 나우를 한번 찾아봤는데 3분기 GDP 성장률이 여전히 2%를 넘어갈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사전적인 정의의 경기 침체는 2개 분기 연속으로 마이너스 GDP 성장률이 나와야 되거든요. 근데 2%가 넘어가는 성장? 물론 4분기 혹은 내년에 마이너스 성장이 미국에서 찍힐 수도 있겠죠. 근데 아직까지 이걸 정말 경기 침체로 봐야 하는가에 대해서는 저는 개인적으로 논란의 여지가 있다고 보고요. 그래서 지금은 변동성이 극도로 툭툭 튀는 그런 구간에 들어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안 그래도 그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치, 그 전망치, 지금 글로벌 중앙은행들의 어떤 정책이 엇갈리는 과정에서 대선 불확실성 들어왔죠. 그런데다가 지금 시장에 지정학적 리스크 계속 들어오고 있죠. 이러다 보니까 거기에서 AI 실적이 받쳐주지 못하면서 이게 완전히 그 걱정거리가 요만했던 게 뭉쳐서 커져버린 거죠. 그래서 그 변동성이 극대화되는 구간에 있다라고만 저는 개인적으로 보고 싶은데 다음 장 넘겨주시면요. 그래서 그 변동성 지표 다시 한번 챙겨봤는데 빅스 지수라고 하죠. 사실 이게 지난 4월에 그러니까 메타 급락했을 때 정도는 왔으니까 여기서 끝났으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그거 넘었고요. 지난해 10월에 이스라엘과 이제 하마스가 싸울 때 그때도 넘어섰습니다. 그러면 이제 지난해 3월까지 가야 되는 건데 지난해 3월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그 SVB 사태, 미국의 시그니처 뱅크 파산하고 미국이 정말 2008년 금융위기가 재현되는 것이 아니냐라는 위기까지 가는 게 지금의 변동성이거든요. 정말 그때 정말 시장 망하는 줄 알았는데 그때도 안 망했어요. 그러면 정말 그때처럼 경기가 불안하고 침체가 되는 것이냐? 저는 솔직히 아직까지는 물음표를 좀 찍고 싶고요. 그래서 이 변동성이 커지는 구간에서 이게 지난주 금요일 기준으로 피어 구간 끝까지 와버렸는데 극도의 공포인 익스트림 피어까지 들어간다면 지금부터는 서서히 이제는 조정도 좀 마무리가 되고 변동성도 마무리가 되는 국면을 준비하고 있지 않을까라는 게 개인적인 추측인데 추측이죠. 그냥 시그널들만 보고 있는 거니까요. 이게 저 이상으로 올라갈 수도 있는 거니까요. 일단은 지금 조금은 관망하는
그런 자세가 일단 주 초반에는 조금 더 필요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게 곧 끝나기를 기대해보죠. 자, 두 번째 체크포인트 넘어가 보겠습니다. 시장의 흐름에서 그나마 좀 다행이라고 해야 될까요? 엔화 사놓으신 분들에 한해서는 좀 다행이라고 여겨지는 게 최근에 엔달러가 급락하면서 엔화 가치가 급등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뭐 미국 증시 좀 밝은 분들은 미리 엔화를 사놨더니 이런 엔비디아의 급락도 어느 정도 해지가 되더라라는 분들이 계실 텐데 뭐 이거 안 해놨으면은 뭐 의미가 없는 거지만 어쨌든 이것도 시장을 조금 계속 잡아먹는 변동성 재료로 계속 자리를 하고 있습니다. 참 진작 사놨어야 되는데 여기까지 떨어질 줄은 몰랐어요. 그래서 엔달러 뭐 트레이드 청산, 뭐 캐리 청산 뭐 이런 얘기도 있는데 다음 장 넘겨주시면 그럼 엔달러가 어디까지 과연 또 떨어질 것이냐? 만약에 엔화 갖고 계신 분들은 일부는 지금 현금화를 또 해놓으시는 게 또 좋은 전략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엔화에 대해서 숏 포지션 그러니까 엔화를 계속 숏으로 하락으로 그 예상했던 사람들이 갑자기 급등하면서 이게 청산 물량이 급증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뭐 물론 충분히 더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도 있기는 하겠습니다만 지금 엔화의 어떤 지지선, 엔달러의 지지선을 봤을 때 지금 메리츠 증권에서는 146엔 정도를 1차 지지선으로 보고 있거든요. 지금 딱 와 있는 게 그 1차 지지선입니다. 뭐 물론 2차 지지선 140엔까지 추가로 내려갈 수도 있기는 하겠습니다만 그래도 지금 일부 현금화를 좀 해두시고 그걸로 막 지금 주식 사야지 이건 아니고요. 현금을 조금 더 확보해 놓는 그런 모습으로 기다리시는 게 가장 베스트한 전략이지 않을까. 어찌됐든 지금 중요한 건 앞서 보셨던 금리도 급락이 멈춰야 되고요. 이 엔달러도 급락이 멈춰야만 시장이 조금은 제정신을 차릴 수 있을 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세 번째 체크 포인트 한번 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유가와 비트코인 한번 보려고 하는데요. 유가 참 신기하죠. 중동에서는 뭐 지금 전쟁 나기 일보 직전이라고 하는데 유가가 계속 아래쪽을 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비트코인도 개별적인 이슈가 있다고는 합니다만 마운트곡스 이외에 뭐 제네시스라는 거래소에서 또 물량이 나온다고 해요. 그 부분들이 개별적인 이슈로 작용은 하고 있지만 어쨌든 하락 추세에 이어지고 있습니다. 유가 빠지고 금리 빠지고 주식시장 빠지고 비트코인까지 다 빠집니다. 지금 뭐 시장에 상승하고 있는 걸 찾기가 힘들어요. 아까 보셨던 그 변동성 지수 말고는 그냥 에브리띵 랠리라고 막 자랑을 했다가 지금은 모든 것이 빠지는 그런 시장이기 때문에 반대로 생각해 보면 버블은 지나고 나서야 알게 된다라고 하던데 이게 아직 뭐 버블이라고 단정 짓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그만큼 많이 올랐기 때문에 그에 대한 좀 비용을 납부해야 되는 기간이구나 정도로 이 또한 지나가겠지 정도로 개인적으로 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일단 말씀드린 것처럼 이번 주까지는 리스크 관리 좀 계속 생각하시고요. 이어서 특징주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특징주. 오늘은 제가 그 핀비즈 창을 캡처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너무 보고 있으면 힘들 것 같아서 그래도 좀 봐야만 하는 그런 종목들은 있어서 이 두 가지 종목 가져와 봤는데요. 앞서 말씀드렸던 인텔이 50년 만에 최저치를 붕괴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50년 만에 최저치라기보다 최악의 날 하루 동안 26% 급락한 건 좀 처음 봤어요. 근데 이게 잘 보시면 시계열이 연도별로 정리가 된 거거든요. 지지선도 없습니다. 지금 아래쪽까지 내려간 게 이 최근 10년 동안 볼 수 없었던 주가까지 인텔이 내려간 거거든요. 그나마 좀 다행이라고 할 만한 건 반도체 중에서 엔비디아가 1.78% 하락하면서 100달러 선에서 110달러, 107달러 요 선에서 지지가 되고 있다는 건데 엔비디아 입장에서는 오히려 초반에 좀 많이 빠졌던 게 다행인가 봐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뭐야 엔비디아만 문제 있는 건가? 엔비디아만 너무 많이 올라서 이게 좀 비용을 납부하고 있는 건가 싶었는데 시장이 다 빠지니까 나만 문제가 아니었는데 너도 잡혔구나 뭐 이런 느낌으로 가다 보니까 엔비디아는 약간은 조금 오히려 초반에 빠졌던 게 좀 조정이 마무리되는 국면처럼 보이는데 다음 장 넘겨주시면 여기서 방심할 일이 또 아니더라고요. 악재는 올 때 한 번에 온다고 그 엔비디아의 다음 차세대 AI 칩으로 만들고 있었던 B200 시리즈가 한 3개월 정도 딜레이 될 가능성이 있다고 합니다. 참 그것만 믿고 엔비디아의 어떤 독점력을 기대하는 그 배경이 됐었는데 이게 뭐 오보라는 얘기도 있던데 사실 저는 아직 오보라는 그 얘기까지 못 찾았어요. 그래서 지금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메타 그러니까
엔비디아의 B200 칩이 딜레이 되면 이런 그 AI 회사들, AI로 돈을 벌려고 했던 회사들의 돈 버는 시간도 늦어지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이게 정말 사실이라면 추가 낙폭이 있을 수도 있어서 일단 오늘의 국내 증시 반도체 그리고 오늘 밤에 엔비디아의 주가 여전히 좀 불안한 그런 상황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네요. 자, 두 번째 특징주 한번 보도록 하죠. 두 번째 특징주는 그나마 선전했던 애플인데요. 보시는 것처럼 앞서 말씀드렸죠. 뭔가 트집을 잡을 만한 게 없었기 때문에 버틴 거지 그렇다고 해서 이 주가가 좋았다고 말하기는 좀 힘듭니다. 0.69% 상승. 그런데다가 이것도 나왔죠. 이 사람은 참 대단한 사람인 것 같아요. 감각이 대단하네요. 오마이 현이는 뭔가 보는 눈이 다른가 봅니다. 애플을 절반을 매도했었대요. 최근까지. 그래서 현금을 어마무시하게 지금 쌓아놨다고 하는데 개인적으로는 뭐 애플이 많아서 애플을 절반 매도한 거지 현금 확보가 주 목적이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도 애플을 절반 가까이 팔았다는 건 어쨌든 애플 입장에서 또 오늘 밤에 불안하게 하는 그런 재료가 되기 때문에 시장을 이끌어가줘야 되는 엔비디아, 애플까지 만약에 오늘 밤에 또 크게 흔들린다면 참 걱정이 좀 많이 되네요. 자, 그러면 세 번째 특징주 마지막으로 넘어가 볼게요. 이럴 때 만약에 저가 매수를 한다면 어떤 종목을 해야 될까? 국내 증시에선 뭘 봐야 될까? 그냥 섹터별로 정리를 해봤는데요. 첫 번째는 필수 소비재, 그리고 두 번째가 부동산, 그리고 마지막이 이제 유틸리티. 이렇게 세 개 업종 빼고 다 빠졌습니다. 이 안에서 승부를 좀 봐야 되는 건데 필수 소비재랑 유틸리티는 뭐 특징이라고 할 만한 게 아니죠. 지금 시장이 약할 때 항상 올라오는 그런 종목, 뭐 P&G, 코카콜라 뭐 이런 종목들이 올라오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런 종목들을 일단 일부 확보는 해놔야 될 것 같고 국내 증시에서도 뭐 통신주 뭐 이런 종목들이 있잖아요. 손이 안 가는 그런 종목들. 근데 좀 부동산은 좀 특징이 있다고 봅니다.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을 어쨌든 조금은 실을 수 있고 금리가 급락하는 과정에서 그나마 희망을 좀 넣을 수 있는 그런 재료인 것 같아서 저가 매수를 만약에 하더라도 어떤 종목, 어떤 업종을 저가 매수해야 되는지 지금 냉정하게 좀 체크를 해봐야 되는 그런 시기라고 보고 있습니다. 브리핑 뉴욕 오늘은 여기까지였고요. 이어서 프리미엄 미국 주식으로 이어갑니다.